불이야. 한여름 보름달 밤 마을을 가르는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최진사대 곳간에서 치솟는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하늘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점점 더 높이 치솟았고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물을 길어와라. 빨리빨리.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진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나르며 불을 끄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곳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붉게 물들었고 땀과 재가 뒤섞여 검게 변했습니다. 진사님, 진사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안에 계시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최진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곳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최진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내 곳간이. 최진사는 불타는 곳간을 보고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을 사람들이 바친 소장료 수백 가마가 다 타버렸소.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었구려. 이를 어쩐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가꾼 벼를 베어 타작하여 바친 쌀이 모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최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진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목숨이라도 온전하신 게 어디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곡식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농사 지으면 됩니다.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나 불은 거의 꺼졌습니다. 하지만 곳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게 탄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끝 움막에 사는 바보 순이가 불 꺼진 곳간터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25살 청년이었지만 정신 나이는 7살 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 불 질렀어. 순이가 봤어. 달님도 봤어. 우물가에서 최진사의 하인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보가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순이야, 누가 불을 질렀다고? 순이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검은 옷 횃불 달림이 밝았어. 정말 밝았어. 순이 눈부셨어. 근데 봤어. 우물가에서 누가 됐어. 바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사람들은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모자란 청년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혼잣말만 하는 바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불쌍히 여겨 밥이라도 한 그릇씩 주곤 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도 순이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불쌍한 것도 놀랐나 보구나. 바보라 정신이 더 오락가락하는 게지. 누가 저 녀석 좀 집에 데려다 주시오. 하지만 마을 서쪽 끝 작은 초가집에 홀로 사는 김씨 과부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불을 구경하다가 순이가 우물가를 계속 가리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우물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바보라지만 저렇게 같은 곳만 계속 가리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김씨 과부는 38배 여인으로 10년 전 남편을 억울하게 잃었습니다. 남편은 마을 부자에게 빚을 졌다가 이자를 갚지 못해 땅을 빼앗겼고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김씨 과부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지를. 그 이후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아졌고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이의 행동이 그저 바보의 헛짓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우물가, 달림, 검은 옷, 사람이 불질렀다.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순이를 따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순이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물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달림이 봤어. 물도 봤어. 순이도 봤어. 김씨 과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만은 바보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김씨 과부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그곳에 쪼그려 앉아 우물물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는지 옷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김씨 과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눈은 맑았지만 어딘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물 기르러 왔어? 그래, 순이야. 너는 여기서 뭐하니? 밤새 여기 있었니? 순이는 보고 있어. 달림 본 거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김씨 과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그날 밤 내가 정말 뭔가 봤니? 천천히 말해봐. 급하지 않아. 아주머니가 들어줄게.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빨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주머니였지만 순이는 그것을 보물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우면 안 되는 거지? 순이 나쁜 짓 한 거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씨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줍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길에 떨어진 걸 주운 거잖아. 그게 뭔데? 순이는 주머니를 열지 않고 다시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김씨 과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아주머니한테 보여줘도 돼. 아주머니가 나쁜 짓 안 할게. 순이는 김씨 과부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 순아, 우린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지만 거짓말만은 하지 말거라. 거짓말하면 하늘이 벌 주신단다. 엄마가 없어도 하늘은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순이는 거짓말 안 해. 엄마 말씀 지켜.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순이가 죽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비록 바보지만 진실을 말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순이야, 넌 착한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주머니를 어디서 주웠니? 여기서 주웠어. 그날 밤 보름달 밤 순이가 목말라서 물 마시러 왔어. 그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어. 검은 옷 입은 사람? 누구였는데? 몰라, 얼굴은 몰라. 근데 횃불 들고 있었어. 밤인데 횃불 들고 이상하지? 그래, 이상하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데? 순이는 최진사댁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진사님 집 쪽으로 빨리 걸어갔어. 그리고 크게 와르르. 순이는 두 팔을 번쩍 들어 폭발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이 확 났어. 하늘까지 불이 올라갔어. 순이 무서웠어. 엄마 생각났어. 김씨 과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횡설수설인 것 같지만 분명 어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물가를 지나 최진사댁 쪽으로 갔고 그 직후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순이야,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들었니?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목소리 들었어. 여기서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아차 그랬어. 근데 급한지 안 찾고 그냥 갔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왔어. 다시 왔다고? 응, 불이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물가에 와서 땅바닥을 만지작거렸어. 뭔가 찾는 것 같았어. 근데 못 찾은 것 같아. 이제 됐다.
그 목소리로 중얼거리면서 갔어. 김씨 과부는 물을 깃는 척하며 우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물 옆 바위 틈에서 작은 천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비단 천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치맛자락에 숨겼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 과부와 순이는 마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최 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뻐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좋은 소식이 있네. 관가에서 화재 보상금을 내주기로 했네. 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니 곳간에 있던 쌀의 2배 값을 받게 되었어.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게야. 아이고, 진사님, 정말 다행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과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보상금이 쌀의 2배라니. 그렇다면 최 진사는 화재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을 번 것입니다. 순이는 빨간 주머니를 품에 안고 최 진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순이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 바보 녀석이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그날 밤 이제 됐다. 그랬던 목소리. 김씨 과부는 재빨리 순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야, 집에 가자. 아주머니가 밥 해줄게. 김씨 과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후 최 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보상금을 탄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마을 마당에는 음식상이 가득 차려졌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최 진사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사님, 복이 많으십니다. 재앙도 복으로 바뀌시니 대단하십니다. 최 진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과부는 잔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이는 움막에서 빨간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문을 두드리자 순이는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를 뒤로 숨겼습니다. 순이야, 나야.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깜짝 놀랐어. 순이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 김씨 과부는 안으로 들어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아주머니한테 그 주머니 좀 보여줄 수 있니? 아주머니가 나쁜 짓 안 할게 보기만 할게. 약속해.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씨 과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고급스러운 옥패였습니다. 이건 김씨 과부는 그 옥패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최 진사가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장신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최 진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옥패를 보이며 뽐냈습니다. 순이야, 이걸 정말 우물가에서 주었니? 그날 밤에? 순이가 그날 밤 우물에 물 마시러 갔다가 달빛에 반짝반짝해서 주었어. 예쁘잖아. 엄마한테 드릴까 했는데 엄마 안 계셔. 순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김씨 과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최 진사가 그날 밤 우물가를 지나 자기 곳간으로 갔다면, 그리고 순이의 말처럼 검은 옷을 입고 횃불을 들고 갔다면 최 진사는 일부러 자기 곳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거둔 소장료를 미리 빼돌리고 썩은 쌀만 남겨둔 채 불을 질러 2배의 보상금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순이야, 이 옥패를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절대로, 알았지? 왜? 이거 순이 거 아니야? 순이가 주었는데. 그래, 순이 거야.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순이가 도둑질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 나쁜 사람들이 순이를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약속할 수 있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이 약속 잘 지켜. 엄마가 약속 지키라고 했어.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가진 옥패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바보의 증언을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김씨 과부와 순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가 김씨 과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과부댁, 요새 바보 순이와 자주 어울린다던데? 순이가 불쌍해서 밥이나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 과부댁 마음씨가 착하시니까. 최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이 그 녀석이 요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더군. 나보고 불을 질렀다느니 무슨 물건을 주었다느니 혹시 과부댁이 그런 말 부추긴 건 아니겠지? 김씨 과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순이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믿겠습니까? 최진사는 김씨 과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도 안 믿지. 바보의 말을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의심해? 평생 내 땅에서 농사나 짓는 주제에. 하하.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과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을 잃게 만든 그런 권력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을 갚으라며 남편을 괴롭히던 부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과부댁도 쓸데없이 귀 기울이지 마시게. 괜히 바보 말 듣다가 과부댁까지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 곤란하잖소? 나도 과부댁이 걱정되어 충고하는 거요.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사님. 최진사가 돌아간 후 김씨 과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봤어. 물도 봤어. 순이도 봤어. 최진사의 위협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의 경고 이후 마을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씨 과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순이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은근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과부댁이 바보한테 이상한 말을 가르친대. 진사님이 불을 질렀다고 바보를 부추긴다잖아. 과부가 혼자 사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김씨 과부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도 장에 나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씨 과부는 밤마다 우물가를 관찰했습니다. 순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순이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물에 비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달 밝아. 그날 밤처럼 그날 밤도 보름달이었구나. 응, 달이 정말 밝았어. 나처럼 밝았어. 그래서 순이가 잘 봤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여기서 무릎 꿇고 뭔가 하는 거 봤어. 김씨 과부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물가는 곳간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고 보름달이 뜬 밤에는 이곳이 훤히 보였을 것입니다. 순이야,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뭘 했는데? 이렇게. 순이는 땅바닥을 더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어. 급한 것 같았어. 근데 못 찾고 그냥 갔어. 빨리빨리 걸어갔어. 김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이 옥패를 떨어뜨린 것을 깨닫고 우물가에서 찾으려 했지만 순이가 이미 주워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최진사는 그 이후로 계속 불안해하며 순이를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씨 과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웃 마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녀는 새벽부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가와 친분이 있는 이 선비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녀는 선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60이 넘은 노인으로 청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님, 급히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과부댁? 김씨 과부는 조심스럽게 최 진사의 곡식 장부에 대한 의혹을 전했습니다. 화재로 탔다는 쌀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 보상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소. 최 진사가 신고한 쌀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문을 들었소. 내가 관가에 알아보겠소 하지만 과부댁 조심하시오. 최 진사는 힘 있는 양반이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 과부가 마을로 돌아오자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돌이 여러 개 날아들어 창문이 깨져 있었고 문 앞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제넘게 나대지 마라. 과부 주제에 그녀는 다시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이는 움막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 순이한테 주머니 내놓으라고 하면서 때렸어. 순이 아파. 누가 그랬어? 누가? 모르는 사람들. 진사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어. 순이 무서웠어. 엄마가 보고 싶어. 순이는 울먹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 진사의 힘은 강했고 자신들은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는 어디 있니? 순이는 움막 구석에 숨겨둔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김씨 과부는 그 항아리에서 빨간 주머니를 꺼내 자신의 치마폭 깊숙이 감췄습니다. 순이야, 이제 이 주머니는 아주머니가 맡아둘게.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응, 근데 아주머니, 우리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지? 엄마가 나쁜 일 하지 말라고 했어. 김씨 과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순이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 벌 받게 하는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야. 과부와 바보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퍼뜨렸습니다. 과부댁이 바보를 이용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넘보다니. 불쌍한 과부라. 그동안 눈 감아줬더니 이제 배은망덕하게 나오는구만.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 땅 절반을 소유한 지주였고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소작도 못하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 해도 가게.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과부댁 물건이 다 떨어졌소. 진사님이 뭐라 하시면 장사를 못하오 이해해 주시오. 심지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우물물까지 더럽힌다니까. 바보랑 짜고 진사님을 모함하려는 게 분명해. 김씨 과부는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화재가 난 곳간 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갔습니다. 곳간의 문고리가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녹아 있었지만 그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사고로 불이 났다면 문고리를 잠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불을 지르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문을 잠갔다면 말이 됩니다. 김씨 과부는 이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순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우물가에서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이 봤어, 물도 봤어, 순이도 봤어. 김씨 과부는 순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계속 달이 봤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니? 순이는 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달님이 모든 걸 봤잖아. 하늘에서 달님은 항상 하늘에 있어. 밤에는 달님이 세상을 보고 계셔. 순이도 봤고 달님도 봤어. 달님이 증인이야. 그럼 물도 봤다는 건? 순이는 우물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물에 달님이 비쳤잖아. 그럼 물도 본 거지. 그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지 물이 기억하고 있어. 김씨 과부는 순이 순수한 논리에 숙연해졌습니다. 바보라고 무시받는 순이었지만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이 모두 증인이라는 순이의 말은 어쩌면 시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순이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정말 똑똑한 아이야. 순이 착해? 똑똑해? 응, 넌 진실을 말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순이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큰 종이에 붓글씨로 쓴 방이었습니다. 바보 순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헛소리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마을의 안녕을 위해 가둘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이너스. 최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 바보를 그냥 놔두니까 과부까지 미쳐가는 게 아닌가? 진사님 말이 맞아. 바보는 가두는 게 나아. 김씨 과부는 그 방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진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순이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가두면 증인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순이를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순이야,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해. 밖에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왜? 순이 나쁜 일 했어? 순이 갇혀야 해? 아니야, 순이는 잘못 없어.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순이를 해치려고 해. 아주머니가 지켜줄게. 순이는 무서운 듯 떨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무서워. 김씨 과부는 순이를 안심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밤 김씨 과부의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과부와 바보를 마을에서 쫓아내자. 불 지른 건 저 과부가 아닐까? 진사님을 모함하다니. 바보를 숨기고 있다. 당장 내놓아라. 횃불 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하인들이 앞장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댁,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순이는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워. 엄마. 김씨 과부는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순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최 진사가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과부댁,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미치광이를 놔둘 수는 없소. 바보는 관가에 넘겨 치료를 받게 해야 하오. 치료라뇨? 순이를 가두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많구려. 어서 바보를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 집도 불에 탈 줄 아시오. 하인들이 김씨 과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싫어. 순이 안 가. 무서워. 엄마. 닥쳐라. 이 미치광이야. 하인이 순이를 때리려는 순간 김씨 과부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순이는 무고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비키시오. 과부댁. 당신도 같이 가두어야 하겠소? 최 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씨 과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바보를 꼬드겨서 진사님 모함했다더라. 바보를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 했대. 과부 혼자 사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김씨 과부는 절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최진사의 권력, 그리고 순위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인들이 순위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순위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순위의 옷깃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해? 내가 뭘 봤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주제에.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이가 잘못했어요. 순이 나쁜 애예요. 엄마 미안해. 그 순간 김씨 과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순이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진사님. 김씨 과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순이가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날 밤 불을 질렀다면요?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최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바보의 말을 믿는다니. 하늘이 본다고? 하하. 누가 바보의 증언을 믿겠소? 마을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믿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죠. 바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과부가 미친 게 분명합니다. 김씨 과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힘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이를 끌고 가려는 순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사님 거, 진사님이 떨어뜨린 거, 빨간 주머니. 하인이 순이의 품을 뒤지더니 빨간 주머니를 빼앗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패는 김씨 과부가 이미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주머니잖아. 이 미치광이가 정말 미쳤구나.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옥패를 꺼내 보이려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소. 바보를 끌고 가시오. 그리고 과부댁도 마을에서 쫓아내시오. 잠깐. 그때 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훈장님?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진사댁 화재건으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가의 조사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황급히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조사관 나으리.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조사관은 차갑게 최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진사, 당신의 화재 보상금 건에 의혹이 제기되었소. 곳간에 있었다는 쌀에 양이 실제와 다르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그런 헛소리가 아니오. 마을 장부를 확인한 결과 당신이 신고한 쌀의 양이 실제 소장료로 받은 양의 3배나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소장농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은 멀쩡한 쌀을 미리 빼돌리고 썩은 쌀만 곳간에 남겨뒀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오. 최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씨 과부는 재빨리 나섰습니다. 조사관 나으리, 제게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씨 과부는 치마폭에서 옥패를 꺼내 조사관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진사의 것입니다. 화재가 난 그날 밤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옥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진사님이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예요. 맞아, 용 모양 옥패.
틀림없어. 최 진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잃어버렸소.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오. 저 과부가 훔친 거요. 조사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잃어버린 신고를 하지 않으셨소? 그토록 자랑하시던 옥패를 잃어버렸는데 왜 관가에 신고하지 않았소? 최 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 과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옥패를 주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순이입니다. 모두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순이는 떨며 말했습니다. 순이가 그날 밤 봤어. 보름달 밝은 밤에 달림이 정말 밝았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우물가를 지나갔어. 횃불 들고. 진사님 집 쪽으로 갔어. 그리고 곳간에서 불이 났어. 크게 와르르. 바보의 말을 믿겠다는 겁니까? 최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조사관이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봤니? 거짓말 아니니? 응, 순이 바보지만 거짓말은 안 해. 엄마가 그랬어. 거짓말하면 하늘이 벌 주신다고. 순이는 엄마 말씀 지켰어. 거짓말 안 했어. 조사관은 순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품에서 검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물가 바위 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최 진사의 옷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곳간의 문고리가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사고라면 문을 잠글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관이 최 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진사, 왜 당신의 옥패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왜 그날 밤 그곳을 지나갔는지. 나는 그날 밤 집에 있었소. 거짓말.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순이가 목소리도 들었어. 이제 됐다. 그 목소리. 진사님 목소리. 순이는 최 진사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관 나으리, 사실 저도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다는 거요? 우물가 근처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급히 가길래 이상해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진사님 댁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밝아서 잘 보였는데 진사님 같았습니다. 저도요. 진사님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최 진사의 힘이 무서워 침묵했던 것입니다. 조사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최 진사, 당신은 보험 사기와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오. 순순히 따라오시오. 최 진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인정하겠소, 인정하겠소. 쌀은 대부분 빼돌렸소. 좋은 쌀은 다른 곳에 팔고 곳간엔 썩은 것만 남겼소. 그걸 태워 보상금을 받으려 했소. 왜 그런 짓을 했소? 돈이 필요했소. 도박 빚이 있었소. 이 천한 것들에게서 빼앗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나쁘단 말이오. 이것들은 내 땅에서 농사 짓는 천한 것들이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최 진사의 마지막 말은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진사님이 정말 방화범이었다니. 우리가 바보를 억울하게 했구나. 과부댁, 정말 죄송합니다. 김씨 과부는 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 진실 말했어. 엄마, 순이 착한 거 맞지? 순이 거짓말 안 했지? 그래, 순이야. 넌 정말 용감하고 착한 아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최 진사는 관가로 끌려갔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씨 과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부댁, 정말 미안하오. 우리가 진사의 힘에 눌려 진실을 외면했소. 순이에게도
미안하오 바보라고 무시했던 우리가 진짜 바보였소. 김씨 과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순이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순이 이제 안 무서워.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위해 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과부에게도 밭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만 듣지 않고 약한 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은 김씨 과부의 지혜와 용기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내렸습니다. 김씨 과부는 그 돈의 절반을 순이에게 주었습니다. 순이야, 이건 내가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서 받은 거야. 순이가 잘한 거야? 그럼 넌 정말 잘했어. 보름달이 뜬 밤, 김씨 과부와 순이는 함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달님이 웃고 있어. 그래, 달님도 기뻐하시나 봐.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달님이 진짜 다 봤어. 순이 말 맞았지? 그래, 순이 말이 다 맞았어. 김씨 과부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 둘. 다 같은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을 견뎌온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결코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때로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보라고, 과부라고,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힘없는 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건강하구나. 응. 순이 건강해. 순이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진실을 지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정의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바보 순이와 과부 김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순이처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때로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